안녕하세요. 교육진담 25시도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와우. 야, 오늘 꽉 찼네요, 스튜디오가. 네, 이게 라이브 실방인데, 이게 5분 정도 모아서 라이브 실방하는 이런 유튜브 쉽지 않아요. 저희가 좀, 자신이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쳐다보지 마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임혜림입니다. 네, 수학과 고등부 강사 김재희입니다. 네, 영어 선생님 강세훈입니다. 와우, 네. 와우. 우리 그 영어 강사 선생님은 단골. 어. 그죠? 단골이라 표현하면 안 되고, 이제 거의 영어과의 거의 고정 패널이죠. 근데 네. 곧 네. 있으면 이제 영어만세 시즌 2도. 아, 그렇죠. 네. 시즌 3가 됐죠. 3가 네, 시즌 3가 강사 원장님과 중심으로 해서 음. 영어만세 시즌 3가 진행이 되고요. 김재희 선생님 지난번에 폭발적 반응, 수학만세 폭발적 반응. 아, 방송 잘 따끈따끈한,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따끈따끈하게, 예. 학교에 제자들이 전화 오시나요? 네, 스승의 날이라고 카톡도 하더라고요. 아, 방송 봤다고는? 띄우 안 하나요? 방송 볼까봐 좀 걱정되지 않나요? 살짝. 네. 지난번보다 굉장히 많이 여유로워지셨어요. 아, 네. 오면서 네. 많은 대화를 많이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많이 좀 이게 저기 풀려져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번 방송은 이제 6월 평가원 네. 방송이죠. 그래서 6월 평가원 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재학생들이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6월 평가원 이후 선택 과목 변경을 한다면 어떤 기준점으로 선택 과목 변경을 해야 되는지라는 어떤 주제로 좀 한번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6월 1일 이제 모의평가 이후에 6월 5일 월요일 날은 또 이 멤버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분석 분석 방송을 방송.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능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수능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기 계신 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능에 관련된 육모, 구모, 그 다음에 수능 분석 방송 이런 것들은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도 말씀해 주세요. 실시간 댓글 지난번에 제가 이 실시간 댓글 뜨거운 반응 보면서 제가 어찌나 행복하던지 이게 정말 마치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처럼 네. 즐거웠어요. 네. 제가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 모든 댓글 다 보고요. 모든 댓글 다 대댓글 달았거든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설레셨구나. 그리고 상처 엄청 받았어요. 제가 그런 뜻으로. 천자 제 댓글을 2번 썼어요. 마치 그때 제가 아직도 있잖아요. 내가. 통영 가서 썼어요. 통영 가서. 바닷가에서 많이 이러고 앉아있었어요. 자, 근데 어제 댓글 아주 많은 댓글들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혜림쌤께서 그 2024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한번 쭉 읊어주시면서 한번 일정에 대한 어떠한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졸업생들도 함께하는 모의고사죠. 네.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6월 1일에 목요일에 실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표는 6월 28일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9월 6일 수요일에 이건 진행이 또 수요일이네요. 네. 9월 모평은 수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6월, 9월 두 번의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예비 수능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겠죠. 그 전에 이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수시랑 수능 원서 접수 같은 기간도 네네. 말씀을 말씀을 드릴게요.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평가원 모의고사 구모가 끝나고 나서 5일 뒤인 9월 11일 월요일부터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각 학교별로 3일 이상씩 선택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이 수능이 실시가 되는데 이 수능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이 구모보기 이전이더라고요. 8월 24일에서 9월 8일 동안의 수능 원서 접수가 학교에서 차차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제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 꼭 이거를 잘 시간을 체크해 두셨다가 잊지 마시고 요거를 네. 꼭 내가 꼭 좀 방송에 네, 얘기 네. 좀 해달라는 거 꼭. 제가 수능 제일 답답합니다. 좀. 네. 원서 접수죠. 근데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신경 안 써도 학교에서는 신경 안 써도 네, 되잖아요. 맞아요. 학교에서 사진만 찍으면 일괄적으로, 되는데. 근데 이게 원서 접수가 올해요. 8월 24일부터 9월 8일. 네, 9월 8일까지입니다. 있다 없다 접수 이거 놓친 학생. 저희가 매일 마이크 잡고 방송해요. 재수생들한테. 재생들. 제발 오늘 가서 해라. 그리고 이거 무슨
정시 접수 뭐 경쟁률 보는 것도 아닌데 왜 마지막 날 하냐. 첫날부터 좀 해라. 이래야 제발 이거 첫날하고 마음 든든하게 빨리 공부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사진 찍고 난리 나요. 사진 찍는데 또 하루 날리고 맞아요, 그냥 절대 그러지 맞아요. 말고. 나는 예. 있어요. 진짜로 있다. 그런 학생 있었다. 재수를 하는데 아이, 재수 학원도 안 다니고 독학을 했다. 그런 너무 문제가 열심히 커지죠. 공부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수능 원서 접수를 못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접수 기간이 8월 24일을 왜 그걸 그냥 내일 하면 되지 내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빨리 첫날 다 접수하세요. 네, 맞아요. 요거 꼭 강조 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특히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멘탈과 컨디션 컨트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미리미리 해서 속 끓이는 일 없도록 네, 8월 24일 알람 미리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직접 해주죠. 학교에서는 고3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네. 직접 고3 담임 선생님들께서 네. 알려주시기도 그러니까. 하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다 처리하니까 네. 그건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재수. 강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재수생들요? 예. 저는 애들이 뭐 한이 맺혀 있는 거죠. 저안 했잖아요. 애들이 2, 3월 달에 이제 재수를 시작하면 저희가 그것부터 시켜요. 그 증명사진 먼저 찍어놓으라고. 아, 그렇죠. 왜냐면 이거 여름에 가서 하면 여자들 막 땀 흘리면서 뭐 또 화장하고 막 이런 그냥 2, 3월 달에 가서 빨리 그냥 여러 장 찍어놓고 저희가 아예 몇 장 받아놓기도 해요. 한편도 알아서 저희가 하려고. 그리고 네 사인만 해라. 근데 이제 수능은 직접 가서 해야 되니까 학교를 가든 혹은 뭐 검정고시나 이런 아이들은 교육청 가서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저희가 거의 이제 접수기간 시작되면 3일 안에 하게 하려고 계속 아예 그때는 인사가 그거예요. 야, 내일 보자 뭐 이게 아니라 원서 접수 계속 그래요. 원서 접수 그냥 아니냐. 안 하면 저희가 계속 뭐 말 표현이 좀 그러니까 막 끝까지 그러니까 뭐 그걸 합니다. 네네네. 왜냐면 이거 열심히 했다 이거 안 해서 접수 못하면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꽝이죠. 뭐. 네. 1년 더 하는 거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겠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독학 재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변에서 이제 그 독서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상 그런 학생들이 이제 교육적인 형태의 기회를 덜 받는 학생들인 거잖아요. 누군가 챙겨주지 못하는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학생인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은 학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혹시라도 혼자서 뭔가 그 수능을 다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인사나 덕담으로 수능 원서 접수는 잘했어? 라고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문자가 하나 딱 나가면 좋을 텐데 그냥 어차피 걔는 졸업생의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원서 접수 만약 다시 재도전하면 해봐라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누가 재수할지 사실은 학교생들은 뭐 대략적으로 알고 이렇게 모를 수 있으니까 갑자기 반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없죠. 근데 학교에서 보내주는 경우. 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그쵸. 문자를 보내주는 경우는 없고요. 네. 그렇지. 네, 다음 일정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수능 원서 접수가 있고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9월 11일에서 15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24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11월 16일,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수능 성적에 대한 발표를 성적표? 네. 발표를 듣고 12월 8일에 발표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인 12월 15일에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있게 됩니다. 그 수능 성적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있은 이후에 정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까지 말씀드릴게요. 내년인 24년 1월 3일 수요일에서부터 6일 토요일 중에 이 학교별로 3일 이상씩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그 전까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원서 접수는 내년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수시에서 네.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네, 뭐 수능 원서 접수랑 그다음에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11월 16일이라는 거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성적 발표가 12월 8일이라는 거. 네. 그 이후에 이제 수시 합격자가 이제 12월 15일 이런 것들 눈여겨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입시 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고3의 첫 번째 입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이제 육모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육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한마디씩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국어부터 하죠. 원래 국어 하고 있네요.
우선 제가 육모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작년과 재작년이 조금씩 계속 응시 인원들이 달라지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23년 6월 모의고사죠. 작년에 치러졌던 6월 모의고사니까 그때 응시를 했었던 인원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재작년에 21년에 실시되었었던 22년 6월 모의고사랑 비교를 했을 때 전체 인원수는 조금 감소를 했어요. 대신에 재학생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왜인지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재학생 인구는 많이 줄었는데 졸업생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 6월 모평 응시 인원이 39만 1,224명이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 또 역시나 졸업생 수가 더 증가하고 또 재학생 수는 내려가는 감소하는 추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육모를 준비하는 N수생, 재수생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재학생들이 좀 충격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동안 3월 모의고사를 보고 6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 선배들과 경쟁을 함께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선 듭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1교시? 네, 국어 같은 경우 1교시에 실시되는 8시 40분에 실시가 되는 국어 시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험을 이미 한 번 본, 수능을 이미 한 번 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조금 격차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격차를 줄여보고자 혹은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고자 하는 이 9일 동안에 어떤 방법을 좀 자세를 취하셨으면 좋겠는지 그걸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학생 위주로? 전부 다죠. 아,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재학생들은 쫄지 말 것. 그리고 N수생들은, 이겨낼 것. 지난번보다는 잘 봐야 되니까요. 작년 6월 모의고사 제가 국어 등급 컷을 가지고 왔었는데, 작년 최상위 만점 표준 점수가 149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1등급 컷도 80점대였어요. 1등급 컷도 화작이 원점수로 치면은 87점,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83점대였고요. 그리고 올해 진행됐었던 산모도 화작이랑 언매가 전부 다 80점대에서 1등급 컷이 나왔습니다. 수능은 그래도 조금 점수가 높기는 했었지만 수능이 1컷이 화법과 작문이 91점,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88점, 요 정도 선에서 등급 컷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는 국어의 1등급 컷은 90점 이하다. 네. 그리고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이번 육모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혹시 목표가 100점이냐? 100점인 친구 손 들어라. 그러면 이제 한 10% 정도의 친구들이 손을 들죠. 그럼 그 친구들은 지금부터 귀를 막고, 그럼 목표가 1등급이다, 혹은 2등급이다, 1, 2등급이다는 이 친구들 손 들어라. 라고 하면은 거의 한 50% 이상의 친구들이 손을 들죠. 그 친구들한테는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버릴 줄 아는 무소유의 자세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게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국어가 헷갈리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1번이 답인지 2번이 답인지 그건 과감하게 찍고 직관으로 찍고 넘어가고 다시는 생각하지 말 것.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다 싶으면 과감하게 찍고 넘어갈 것. 한 3문제에서 4문제 혹은 한 지문 정도는 과감하게 버리고 나머지 지문에 최선을 다해도 1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근데 정말 좀 쿨한 친구들이 오히려 계속 점수를 못 받다가 그럼 저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과감하게 한번 버려보겠습니다. 이랬던 친구들이 정말 이런 고난도 시험에서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현장에서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고 이제 남은 9일 동안 학생들이 해줘야 되는 공부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9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국어 과목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성적이라도 유의미하게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3개년 육모, 구모, 수능
한 번씩 더 풀어보세요. 내가 이미 풀어봤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기출은 3회독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좀 의미가 있는 거는 화법이에요. 화법은 유형 분석, 출제자의 의도, 3개년, 6모, 9모, 수능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고 오답 정리를 하면은 그냥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거든요. 화법과 작문.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한 번 풀어봤다, 2번 풀어보세요. 한 번 더 그 시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 몇 개 되지 않는 그 화법과 작문 2022 수능부터 11문제지 그 전에는 10문제였잖아요. 몇 문제 되지 않는 거 한 번 더 풀어보시기를 저는 반드시 추천을 드리고, 언어 매체를 선택했던 친구들은요, 이제는 수능의 기조가 문법 개념을 보기에서 주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 언어 매체를 선택했을 정도면 네, 이미 언어 매체 문법 개념은 숙지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느 부분 구멍이 있는 개념이 있지는 않은지 개념서를 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다가 좀 정리되어 있는, 요약 정리되어 있는 개념서를 훑어보다가 혹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암기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9일 남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그다음에 문학은 그 EBS 연계가 50% 진행이 되잖아요. 문학이 가장 EBS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고사 그리고 또 기말고사 대비를 하면서 고3 학생들은 학교에서 분명히 수능 특강을 교재로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 내신 공부하면서 정리했었던 것들 한번 훑어보시고요. 특히 내신 때 조금 내가 소홀했다라고 하시면 내신 때 선생님한테 받았던 프린트물이라도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보시면요. 제가 이 다른 유튜브를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능 특강 전체 문학 작품들을 빠른 속도로 줄거리를 훑어주는 유튜브 많이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는 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 시의 주제, 작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소설의 줄거리는 뭔지 정도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가셔도 문학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독서는 네, 독서는요. 지금 9일 동안에 크게 내가 빵 하고 터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신에 하루에 3지문 이상씩 꾸준히 풀어보는 거. 독서가 이 4개의 과목 다 통틀어서 가장 언어다운 영역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저희가 말도 한 이틀, 3일만 안 해도 말을 어떻게 하는 거더라 까먹잖아요. 이 독서, 비문학 영역은 하루 이틀만 빼먹어도 바로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하루에 2-3지문씩 풀어보는 거. 구조화하고 문제 유형 파악하고 풀어보는 거.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지만 수능 특강에서 아직 학교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거나 내가 아직 안 풀어봤던 것들 한번 먼저 풀어보고 육모에 임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드리는 방법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고 깔끔해. 개인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개인 있습니다. 육모의 경우가 지금이야 조금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이제 수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지고 수능의 역사도 거의 20년이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초창기라든가 10년 전 이제 수능이 이제 성장기, 안정기에 접어들 때만 하더라도 육모 때 신경향 문제를 맞습니다. 네, 육모 때 신경향, 구모 때 난이도 조정. 네. 그러니까는 이번 육모 때 못 보던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그 못 보던 문제는 이번 수능 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국영수잖아요. 근데 저기 수학부터 하죠. 국수역이에요. 뭐 순서대로 보자. 국수역이에요. 우선은 수학과에서 6월 모의고사 우선 재학생들 기준으로 저는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고3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미적분이냐 기하냐 확통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 경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학생들은 1학기 그 내신이 준비가 거의 대부분 되고 있는 기간이라서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적분 파트까지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가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 평가원 출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적분 파트는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3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신 대비로 적분을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적분에서 고득점을 하려고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6월 모의고사에서는 우리는 적분 출제 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3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이 내신 대비를 위해서 적분 파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9일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뭐 등비수열의 무한급수 파트라던가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좀 까먹은 아니면 놓친 개념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어과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이번 6월 모의고사가 재학생들한테는 졸업생 선배들과 경쟁하는 첫 시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번에 너희들이 원점수 기준으로 저번 3월 아니면 4월 모의고사와 원점수를 똑같이 받는 상황이 있더라도 등급은 내려갈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등급 컷을 조사해 봐도 1, 2등급 컷 원점수 기준으로는 최소 4점에서 많게는 8점까지 등급 컷이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은 퇴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등급은 퇴화해 버린단 말이죠. 그럼 재학생들 기준으로 6월 모의고사 이후에 본인의 이 전국적인 등급 위치를 확인하고는 나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오히려 등급은 퇴화하는구나. 이런 마인드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기 시작하면 멘탈이 아예 박살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제가 수능을 준비할 때도 6월 모의고사를 나름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등급 컷이 너무 높아버리니까 등급을 보고서는 저도 멘탈이 날아가 버릴 뻔했던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그래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점수가 그대로여도 등급 컷은 그러니까 등급 컷이 올라가서 본인의 등급은 퇴화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을 너무 쏟지 말고 그런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제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대비를 잘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재학생들한테는 6월 모의고사 이후에 등급을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뭐 애들이 막 실력 많이 하나요? 실제로 학교에 있으면 6월 모의고사 이후로 나 재수할래 결심을 하고 그냥 멘탈이 날아가서 얘들이 말을 네네 정말 쉬는 시간마다 나 너 이번에 너무 못 본 것 같아. 재수 각오하고서라도 좀 길게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멘탈이 날아가서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길게 본다는 학생은 공부를 지금 안 하겠다는 거. 네, 그렇죠. 네, 길게 보면 지금 안 하는 더 거. 많아졌구나. 시간 안 하지. 저는 이제 고3이랑 재3을 학문관에서 가르치니까 길게 보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보고 나면 이 저녁에 오는 고3 애들 오전 낮에 만나는 재수 애들이랑 마음가짐이 엄청 달라. 얘네들은 오히려 그래 뭐 이제 한번 가보자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식인데 얘네는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런 거에 우울하고 처지고 막 난리 나 있어요. 그러면서 뭐 졸업사진 찍어야 된다고 화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게 그러지 말고 진짜 저도 매번 얘기하는 건데 그건 재수생도 마찬가지고 저는 등급 못 보게 해요. 그리고 막 사설업체는 또 교묘하게 어떤 등급 나오면 수능 예상 등급이라고 지들이 따로 또 성적표에 있어요. 보면은 한 2등급 올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4 맞았으면 수능 예상 등급은 뭐 2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네 시험이 어렵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저는 그것도 얘들은 또 선생님 저 실제 수능하면 2 나오면 돼요 뭐 이런데 그것도 믿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느 업체가 그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입시라는 건 진짜 실력 잘 써서 그냥 막 그 실력 제일 잘 쌓는 게 제일 좋은 입시인데 막 등급 얘가 뭐 난 2 맞았다 그럼 이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선생님 말씀이 제일 맞아요. 저는 사실은 두 분 한 거에 다 제게 다 들어가 있어서 별로 그렇게 영어? 그럼 영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볼까요? 근데 저는 지금 진짜 재학생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4월 모의고사의 1등급 그 안착 비율이 1.8인가 1.9밖에 안 된다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매달 재수생들 사설 모의고사를 이제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처럼 똑같이 보는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래도 그 비교하려고 저희가 이게 자체적으로 비교하려고 재수생들도 그날 밤에 다 이렇게 뽑아서 아니면 하루 딱 정해서 일요일 같은 날 아침부터 풀리게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가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 시험지 가지고 재수생들은 어렵다고 하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고3 애들은 그 기사들 잘 보면요. 난이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아이들의 성적이 지금 뭐 낮다 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업체들이 이거 난이도가 막 되게 어려워서 지금 2%도 안 된다라는 거는 저는 기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들이 이제 실력이 지금 전체로 되게 낮은데 그 애들이 이제 처음 이렇게 딱 보고 났을 때 느낌이 이제 어떨까. 또 영어는 국어 앞에서 그렇게 센 과목들 2개 보고 점심시간 또 늘어진 다음에 보는 거기 때문에 엄청 더 염려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고3 애들이 지금 이제 수준이 실력이 자기들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운돼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요걸 하고 나서 반성의 기회로 삼을 어떤 뭔가로 하지 너무 이거를 막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9일 남았으면 사실은 뭐 어느 과목이나 9일 동안에 뭐 벼락치기 해서 되는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시험에 가까울수록 이것과 비슷한 짓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10일 앞이면은 모의고사를 말 그대로 풀고 또 오답하고 이렇게 해야지 요 전에 뭐 킬러만 푼다든지 뭐 나는 빈칸이 약하니까 빈칸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합쳐서 100점이지. 그렇죠. 예, 빈칸만 하는 애들 보면은 나는 기본적으로 주제랑 제목은 다 맞을 자신이 있다고 깔고 가는 건데 걔들 막상 딱 까보면은 뭐 틀린 데 보면은 골고루 틀리거든요. 그러지도 말았으면 좋겠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전략을 짜고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아까 버릴 거 과감히 버리고 이렇게 하듯이 그때 닥쳐가지고는 시간이 없네 시간 보고 요거 빼야겠다 이러지 말고 아예 정하고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듣기 풀 때 보면 듣기 풀면서 몇 문제 푸는데 그 몇 문제도 몇 개 더 풀 것이며 그걸 몇 번으로 정해야겠다라고 아예 딱딱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는 게 애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부터 먼저 풀고 또 쉬운 것부터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을 때 뭐부터 덜 풀고 마지막에 이제 풀고 찍어야겠다라는 거를 딱 잡고 들어가고 이번에 또 그렇게 연습하고 또 다 뭐 사설 모의고사든 구평이든 그렇게 연습하다가 마지막 우리 수능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 재고 집중해서 문제 많이 푸는 날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좀 정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에 너무 막 올인하지 말고. 간만에 방송을 하니까 역시 우리 강 원장님은 잘 타. 그쵸? 네. 역시. 저희 그 애청자님께서 질문 네. 하나 네네네. 들어왔습니다. 네. 그 저희 수학 선생님께 질문이 네. 들어왔는데요. 장문인데 장문. 네, 제가 그 정리를 해서 브래드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반수 준비 중이고요. 작년 수능 5일 등급의 수학 미적 1개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틀린 문제도 중간 사칙 연산에서 삐끗해서 틀렸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사칙 연산 안 틀리면 100인데 틀리면 한두 개를 틀립니다. 이게 발목을 잡습니다. 정시에서 수학 1개가 과와 대학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이번에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수학 100을 위해 반수 준비 중인데 사칙 연산 실수를 안 하는 법 있을까요? 진짜 시험 칠 땐 아무리 검토해도 사칙 연산 실수가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선은 네. 수학을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의치한 네. 약수까지 노려보시는 반수 준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지에 올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수능 기조 같은 경우에 수학에서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22번 포지션이나 30번 포지션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으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경지에 올랐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지에 오르신 분이 사칙 연산의 발목을 잡혀서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우선은 사칙 연산 실수로 한 문제를 틀리면 본인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 4점짜리 문제 하나가 과나 대학 간판을 얼마나 좌지우지 하는지 그런 거를 조금 시험 당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좀 명심을 하시고 그 정도 경지에 오르신 분이면 되게 수학 풀 때 나 이거 정말 빨리 풀고 시간을 너무 세이브해서 이 시간을 1초라도 아껴서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써줘야 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 복잡할 때는 빨리 풀어야 된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좀 더 정확히 풀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좀 더 비중을 두고 푸시면 사칙 연산에서 실수할 확률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한마디 첨언해 드리자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왜 수학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입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한쪽 방향에서만 보면은 사칙 연산은 틀린 것 같지만 이 아이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것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기제들, 그쵸. 다양한 형태의 요소들이 이제 영향을 발휘해서 이제 나타난 결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의 질문을 이제 어머니께서 하신 거잖아요. 학생이 이제 서울 소재 약대 재학 중에 학생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내용을 했다면 내가 학생한테 직접 얘기해주고 싶은 말은 딱 이거예요. 학생이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 있는 5명은 다 알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쵸? 사칙 연산에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엄마가 아니라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선문답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종교적으로 선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참선을 할 때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선하는 과정에서 부처가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나와서 팍 뭐라고 얘기한대. 부처님 얘기하니까 저는 일단 종교는 아니지만 내가 자꾸 이렇게 부처님 얘기하니까 또 봐도 이거 내 전공인데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전공은 일단 아닌데 일단 이제 참선을 이제 하면 이제 부처님이 나와. 그래서 부처님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한대요. 거기서 사람이 부처님 이상한 걸 시키기도 한대요. 예, 그래서 항상 고승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참선을 할 때 무아지경이 이뤄야 되는데 부처가 나면 어떻게 되니? 부처를 죽여. 그거 진짜 부처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사칙연산이 문제가 아니야. 제가 선언해 드립니다. 당신의 문제는 사칙연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사칙연산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접근하세요. 괜찮아요. 이미 최고의 레벨에 오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네,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심리적 기제입니다. 오늘 그걸 없애버리십시오. 잘 될 겁니다. 네네네. 저 정도면 진짜 그럼요. 노력이 성공하세요. 정말 경지에 오른 수준이 맞습니다. 네. 성공하세요. 네네네. 템플스테이 방송 같은. 아니, 이쪽 계통은 아닙니다. 한밤에 있는 라디오 DJ 목소리도 오늘 목탑 깔린 그래. 깔린 거. 옆에 하고 설명했다고? 옆에 하고가 설명했다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야, 경기에 오르신 건 맞네요. 네네네. 그럼요. 드물죠. 자, 어떻게 또 다른 질문은 없으신 거죠?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다 네, 보면 다음 또 주제. 질문이 많이 네네네. 들어오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너무 그 감동적인 질문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산 당신의 인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이제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선택 과목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선택 과목 변경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과탐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6월 모의평가 전이잖아요. 지금 슬슬 조짐이 나타나죠, 학교에서. 네. 네, 어떤 조짐이 나타나나요? 특히나 미적분을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고3이 되기 전에 2학년 때부터 미적분, 기하, 확통 셋 중에 수능에 무엇을 선택할지 이미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확통을 할지 미적분을 할지 이미 결정이 난 상태고 이미 중간고사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선택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시점부터 미적분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중간고사도 봤을 거고 3, 4월 모의고사도 미적분을 선택해서 봤을 텐데 이제 그걸 이제 겪다 보니까 나는 미적분이랑 잘 안 맞구나. 아니면 미적분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외워야 되는 공식이라던가 공부량이 생각보다 너무 타이트하구나 라고 느껴서 이
확통이나 기하로 선택 과목을 변경해 볼까라고 고민하시는 학생들이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은 그런 식으로 2학년 때부터 생각했던 선택 과목이고 실제로 내신 과목도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적분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아니면 6월 모의고사 이후에 내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선택 과목 바꾸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미적분이라는 과목과 확통이라는 과목과 기하라는 과목은 일단 공부량 자체가 차이 나기도 하지만 문제풀이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미적분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으로 공식 암기나 개념 숙지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 조건의 상황에 맞는 걸 그래프를 추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념을 써야겠다 이런 문제 조건들을 읽고 추론을 해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확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나 수학적 확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념을 몰라서 못 푼 학생들은 없단 말이에요. 문제 상황에 따라 내가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빼먹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중복해서 생각했는지 이런 걸 캐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적분 과목에서는 뭘 중복해서 세거나 빼먹어서 안 세는 경우 이런 걸 고려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기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3차원에서 이 3차원 좌표 평면에서 본인의 머릿속으로 좀 회전이 된다던가 아니면 3차원으로 그려진 그래프들을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2차원에서 좀 확대해서 분석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데 그러니까 각 세 과목마다 문제풀이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이제 2학년 때부터 한 과목에 집중해서 그런 문제풀이 능력을 쌓아오다가 지금 수능을 거의 6개월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선택을 바꾼다는 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선택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미적에서 확통으로 바꿔도. 네, 그렇습니다. 수학은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니 일단 독한 마음 갖고 공부하고 네. 끝난 다음에 또 비슷한 말씀 해주실 거죠? 네. 육모평가 이후에도 흔들리지 마 이러면서. 수학은 선택 과목보다 수원 수투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공통 과목이 중요한데 선택을 바꾸는 거는 사실상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재수를 불사하고서라도 과목을 바꾸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선택을 바꾸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재수해야 돼요. 아니 우리 그 아는 애 재수가 뭐야? 작년에 시험 안 봤으니까 재수가. 재수하는. 그러니까 이게 미적을 했던 학생이 이제 확통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입시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그거 있잖아요. 맨날 과일 사다 주는 그 나의 제자. 그 친구가 이제 그 삼수해가지고 연세대를 갔는데 원래 문과였죠. 그래서 차이과 대학 그 계통에 의기공 이제 입학했다가 재수해서 이제 연세대 인문 쪽으로 인문 사회 쪽으로 이제 갔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성공할 수 있는 드문 케이스. 그 친구는 성공할 수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죠. 잘생겼어요. 착하고. 걔가 170 며칠 남았거든요. 178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 기간 자체가 새로운 걸 뭘 한다는 게 너무 짧은 기간이래요. 그러니까는 양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철학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과 공간은 정량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내 의지는 무한이지만 내 의지는 무한이지 뭐.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70일 남은 상황에서 무슨 과목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고3 같은 경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방송은 고2, 고1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을 갖고 애들이 이렇게 흔들리니 우리 애는 지금서부터 잘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보셔야 돼요. 이 방송.
근데 이제 국어는 네. 저희 영어는 하지 말까요? 없잖아. 네, 선택 과목이 없다. 아니 없잖아. 안 물어보시고요. 영어 일단 오늘은 영어만 3시간에 얘기해. 네. 국어. 국어도 역시 선택 과목이고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택 과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게 유의미할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수학에 비해서는요, 국어는 확실히 조금 더 융통성이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매체를 준비하던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 그렇죠. 문제를 푼다? 아무나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바로 넘어가서 오늘 엄매하다가 내일 화작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문제는 화법과 작문을 준비를 하던 하다가 학생들이 엄매로. 언어 매체로 간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수험생들한테 묻고 싶어요. 화법과 작문 공부를 하시는지. 화작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문법 공부를 안 하기 위해서 거든요. 물론 저는 1, 2학년 학생들한테 화법과 작문을 강의를 합니다. 왜냐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강의인데 다른 학원에서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해주는데, 고3 때부터는 사실 그냥 문제를 풀어보면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에 그쳐요. 그래서 언매에서 화작으로 넘어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누가 넘어가겠어요. 왜냐면 표준 점수 차이에서 그렇죠. 네, 정작 원점수의 등급 컷이 3점에서 4점 정도, 정말 많게는 5점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언매를 준비하던 학생들이 화작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뭐 거의 전무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그냥 그런 친구는 있을 수 있어요. 언매가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 근데 문법에 정말 문외한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네. 언매가 유리하다라는 뭐 주변의 이야기와 그리고 나의 어딘지 알 수 없는 아집 때문에 계속 언매를 고수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화작으로 넘어가자마자 갑자기 5문제를 더 맞춰버리는 일이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보통 이제 한 4등급, 5등급 정도를 받다가 화작으로 넘어갔을 때 한 3등급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제 이 정도 경우는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화법과 작문을 하다가 언어 매체로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재수생들은 거의 80% 이상이, 화작을 했던 학생들의 80% 이상이 언매로 바꾸는 거를 다들 보셨을 거예요. 유리하니까. 왜냐면 이 정도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문법 공부 왜 못해요? 수학에 비해서는 공부에 필요한 양이 문학 독서가 많이 필요하지, 문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방대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육모를 치고 나서 혹시 내가 화작을 했는데 언매로 바꿔볼까? 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 지금부터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처음 저랑 만났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저는 화작을 할 거예요. 문법에 소요되는 시간을 저는 좀 줄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문법을 너무 못했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때 수학과는 달리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 매체를 둘 다 선택해서 둘 다 듣는 경우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선택 과목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영어를 2개 듣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수학을 2개 듣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고요. 근데 언매랑 화작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둘 다 국어고, 그리고 문법은 1학년, 2학년 때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지식이 살짝 어딘가에 깔려는 있어요. 이게 출력 불가능한 상태로 어딘가에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린 학생들은 계속 화작 선택해서 계속 2등급 받는 학생들, 2등급, 3등급 계속 받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언매를 했다, 학교에서 문법을 다뤘다 라고 하면은 저는 언매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거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아까 이야기하다가 끊겼는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저를 처음 만났던 학생을 제가 육모를 보고 나서 여전히 또 2등급이 나왔죠. 여전히 2등급이 나왔는데, 수능 원서 접수할 때는 우리 언매로 가자, 쌤 믿고 한번 가보자. 어떻게 보면 도박이거든요. 언매를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학생이었는데 한번 가보자. 왜냐면 또 내신에서 언매에서 2등급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문법 공부를 1학기 때 한 거거든요. 구모 수능 1등급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안전하게 네. 그 선배로. 3, 4점이 너무나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그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작을 하는데 계속 2등급이 나온다. 근데 이 학생들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내신에서 문법을 다뤘다. 혹은 내가 1, 2학년 때 좀 문법을 어느 정도 하기는 했는데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화작을 선택을 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작에서도 가끔 실수로 한두 문제씩 틀리거든요. 근데 언매에서 내가 몰라서 한두 문제씩 틀리는 거랑 화작에서 실수로 한두 문제 틀리는 거랑 그 경중을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딱 저는 말씀드렸어요. 화작에서 자꾸 1등급에서 미끄러져서 2등급 받았던 이 학생들한테 유의미한 결정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길게 가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가던 대로 가시는 게 맞다.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좋은 내용이네요. 지금 막 질문이 막 들어온 것 같은데요. 단가를 위해서 이 원래 선택은 과탐이죠. 과탐이죠, 과탐. 과탐은 선택이잖아요. 과탐은 육모 보고도 막 바꿔요. 자, 과탐 선택은요, 이번 주 금요일에 과탐의 세계 시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끔하죠? 뭐 저기 어떻게 그 과탐도 실시간 방송해가지고 댓글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 주 금요일 과탐의 세계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과탐의 세계 그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러면 그 주변에서 이렇게 왜 그 우리 쪽 세계에 와가지고 왜 수업을 안 해줍니까? 수업 네, 저기도 좀 가고 여기도 좀 가고 다 오고 그래야지. 과학 선생님들은 진짜 자꾸 이러면 과학 선생님들이 뭔가 좀 수업 삐치는 수가 있어. 삐치는 수가 있어 우리가. 그쵸? 지금 댓글이 뭐 질문 들어온 댓글이 있는 거죠? 뭐. 네, 지금 계속 쓰고 계시는 중이신 것 같아요. 네, 쓰고 계시는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당아리님께서 계속해서 좀 길게 저희에게 질문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좀 청취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저희 패널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쓰고 계시는 과정 중에 좀 읽어드리면, 여식이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학원에 목매고 혼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인강으로 하는 거 혹은 혼자 공부하는 것을 권하기는 했는데 공부를 할 때 질문이 현강에서 즉시 해결이 되는 게 좋다. 그래서 즉시 해소하고 싶다는 이유로 주 7일 학원에 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을요? 둘째 모든 뭐 이렇게 섞어서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대비 혼자 공부하고 인강으로 공부하기를 좀 권했는데 과거에 EBS 인강글자가 질문 남겼는데 5일 지나고 나서야 답변이 달리고 또 기계적인 답변이어서 인강을 불신하고 학원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지금 주 7일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동 시간만 왕복 2시간을 버리고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어머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즉시 질문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모든 걸 학원에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좀 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또 계속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자기주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아이 지금 자기주도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어머님이시네요, 그러면? 네네. 네. 어머님, 아까 그럼 질문도 어머님께서 하신 건가요? 이건 이제 다른 어머니니까. 네. 어머님께서 자기주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한테 묻는 것과 혼자 공부하는 거 자기주도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아이는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학생이잖아요. 아버님이시라고 합니다. 네,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이 이 정도면 냅두세요. 아니, 중학생이 이 정도면 왜 냅둬야 되냐면, 중학생 때는 학습의 토대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이때 이 얘기가 그 결론은 뭐냐면은 본인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겠다는 거니까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본인이 찾아냅니다. 주치를 학원 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네. 멈춰야 되겠다는 것은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지금 되게 행복한 그러니까요. 자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돈이 문제라시면 좀 모르겠는데 학원비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아이가 원하는 것들 2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하나의 의존병인 것처럼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 아이에게는 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결국은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들로 일단 한번 내버려 두시는 것도 중학생한테는 필요해요. 이게 고등학생이라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만약에 성적이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드러났으면은 뭐가 좀 고민이고 네. 수정하는 게 많은데 잘 가고 있으면은 잘 가고 있는 걸 바꾼다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학생들은 연령을 봐야 돼요. 이제 이 학생이 고3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네, 고3 지금 그쵸, 지금 그쵸. 2, 4학년 2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버리기면서 공부하겠다? 이 애는 좀 뭔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니즈가 있는 거죠. 근데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이면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인강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유가 되게 로지컬해요. 내가 실시간 질문을 했는데 실시간 답변을 못 받아서 짜증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아이는 궁금한 거를 못 참는 거예요. 학습의 자기주도성, 과제 집착성이 상당히 강한 거죠. 성적이 199.74라고 합니다. 최상위권 학생이네요. 자꾸 이런 방송에서 이러면 이제 그 위화감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번에 풀거든. 위화감 조성. 2시간이야, 2시간. 편도 1시간씩. 가끔 이런 학생들은 그 1시간에 이어폰 꼭 자기만의 공부합니다.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을 또 이렇게 그 1시간이 이동 시간의 1시간에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단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중학생이 그다음에 본인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유 자체가 굉장히 타당한 이유예요. 이유가 굉장히 멋있는 이유예요. 내가 질문했는데 왜 답을 늦게 달아? 이거거든요. 5일이나 지났어? 이 아이는 5일 동안 계속 봤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내버려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뭐 필드에 있는 입장에서 이 아버님께서 그 학원 선생님들과 이제 아이가 학원 선생님과의 교감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학원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굉장히 예뻐할 것이다에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질문 많이 하는 학생들 너무 예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제 아버님께서도 이제 학원 선생님들도 이런 학생들의 이제 그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소통해 주시고 또 아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과 아이가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모든 공부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흔히 PBL 하잖아요. PBL의 베이스 자체도 원래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학습의 태도 자체는 상당히 자기주도성이 강한 거다. 거꾸로 이해하셔야 된다. 주치를 학원 가니까 학원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과 염려로부터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다. 새로운 뷰와 관점을 보신다면은 자녀가 훨씬 더 우리 애가 이렇게 멋있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진짜 민우님 말씀은 행복한 거예요. 아이가 가겠다고 했으면. 학원에 의존하는 인간도 잘못 의존하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진짜 이렇게 뭔가 계속 다시 볼 수 있는 구조니까 제가 공부하러 가면 78페이지 펴져 있으면 계속 78페이지 30분째 펴져 있는 애도 있어요. 그럼 걔는 그 장면 계속 돌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 많이 갔으니까 1.5배속 돌리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지금 잘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영어만세 시즌 3를 위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렇습니까? 홍보 좀 하세요. 영어만세 시즌 3 제가 말할 때 목탁 소리 깔려 있는 거죠. 예. 저희 질문 하나 이제 좀 더 받고 네네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3 남학생입니다. 2학년 학평 국어에서는 90점대 가끔 80점대 후반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3월 5월 학평에서 국어가 3등급이 나와서 아이가 충격이 큽니다. 엄매는 한 문제 틀리는데 비문학과 문학에서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1학년 때는 국어 항상 95점 이상 늘 맞았고 내신은 전학년 국어 1등급이라고 합니다. 네. 예, 맞아요.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계속 2, 3등급을 받다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갑자기 1등급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국어를 잘하다가 고3 때 갑자기 점수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독서가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문학, 난이도가 문학에서의 난이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3 문학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작품들이 50%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학은 쉬워집니다. 근데 독서가 난이도가 거의 1.5배, 2배 정도가 아니라 3배 이상이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문이 어려워지냐 그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달라져요. 그냥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1학년, 2학년 때
문제를 풀어가던 그 습관이 고3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1, 2학년 때 성적 잘 나오는 친구들한테 너 지금 이게 고3 때까지 네, 갈 맞아요. 거라고 과신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비문학에서 많이 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지문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과학기술에서도 다르고요. 경제에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인문, 철학 예술에서도 다릅니다. 인문을 구조화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그 인문을 내 머릿속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로 넘어가는 방법이 다른데 그거를 막 내가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뭔가 기계적인 구조와 방법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든지 그런 습관들이 지금 조금 잘못 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독서 비문학 접근하는 방법은 정말 한 2주에서 한 달이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문학과 관련해서 저는 좀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좀 안타깝고 꼭 이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비문학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문학이나 언매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실수로 틀리는 걸 거거든요. 고민하다가 틀리다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실수가 나오는지가 저는 굉장히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좀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된다면은 과목별 비문학 아마 지금까지 국어 만세에서 많이 다뤄주셨겠지만 어떻게 좀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잡아서 그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국어만세 다시 촬영이 가능하군요. 안 됩니다. 이게 저희가 기다렸어. 네, 그럼요. 이게 영어만세도 그렇고 국어만세도 그렇고 수학만세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패널 한 분만 초청을 할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집중도 있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동안의 어떤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라이브 실방을 해보니까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되게 뜨겁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전 방송을 이제 라이브 실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많은 부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진행을 네. 하고요. 다음 주 죄송합니다. 감기 휴유증이 너무 심하니까 조심하십시오. 감기는 낫지만 휴유증은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 사람들 앞에 펼쳐지니까 안 걸리는 게 최고입니다. 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